네, 저희 저희 그 자체만으로 반짝이시는데 네, 또 해바라기를 모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눈을 못 뜨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베스를 맡게 된 한선영입니다. 한선영 네, 힘이 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광고를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제가 몇 송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 들으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퀴즈를 내고 맞추시는 분들께 이 해바라기를 한 송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선생님. 27살. 27살. 정답입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해바라기인데요. 이거는 책을 잘 읽으셨으면 아마 충분히 맞추실 겁니다. 책에 나오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방고우의 롤모델 화가는 누굴까요? 선배님. 밀레. 밀레 정답입니다. 네, 세 번째 해바라기인데요. 이건 정말 쉬워서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고흐의 라이벌 화가로 알려진 네, 선배님. 네, 고갱 정답. 지금 테이블마다 한 송이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을 보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해바라기입니다. 한국의 방고우라고 불리는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은박지 그림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선배님. 네? 네, 선배님. 네, 이중섭 선배님 맞.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남아서 애매한 관계로 이 해바라기를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딜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고우 베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방고우 위드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고우의 롤모델, 그리고 방고우의 라이벌, 그리고 방고우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던 사람들과 방고우를 비교해보면서 방고우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고우의 롤모델이었던 밀레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화가들 중에서 왜 하필 밀레였을까요? 방고우가 21살 때 밀레의 이 작품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이건 정말 훌륭하다. 이건 한편의 시와 같다. 라고 정말 영감을 받았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27살 때 방고우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모사했던 그림이 바로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렇게 밀레를 평가해요. 밀레는 젊은 화가들의 모든 문제에서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흐가 당시에 농부를 그렸던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는 왠지 농부인데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화가들이 그 농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밀레는 이걸 해냈습니다. 밀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프랑스 농부들의 삶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마침내 농부라는 존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각인시켜 주었다. 밀레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고우는 어쩌면 밀레의 예술적 기교보다 이런 농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밀레에게 배웠기 때문에 고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된다.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하고 자신을 잊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지와 제르미나를 읽은 사람이다. 농부를 그린다면 우리가 읽은 작품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고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단순히 밀레를 모방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렸던 대표적인 초기 작품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다른 여러 요소들도 있겠지만 방고우는 특히 여기서 이 농부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이 손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고우가요, 밀레를 집중적으로 모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방고우가 죽기 1년 전에 생레미 요양원에 갇혀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방고우가 그 화가로서 가장 성숙한 시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밀레를 많이 모사했을까요? 밀레의 그림은 언제나 다시 그려보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만 요양원에 갇혀있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밀레의 그 그림들을 모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이렇게 칼라로 된 원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방고우가 봤던 건 파나나 그림 같은 흑백 작품이었어요. 그 흑백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의 색채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방고우다 하는 느낌이 딱 오시죠. 이렇게 자기만의 색채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방고우가 밀레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 고흐는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같은 듯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아마 성경을 한 번 정도 접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방고우가 테오에게 전도사 시절 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신의 말을 씨 뿌리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방고우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는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고우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걸 되게 놀랐는데 이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마 방고우가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염원이 그 그림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흐의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이기도 했던 고갱입니다. 이 둘은 참 재밌어요. 이 둘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분이 고흐의 엄마예요. 고흐의 어머니인데 고흐의 어머니에게는 빈센트라는 이름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방고흐가 태어난 날 이 형이 죽습니다. 그래서 방고우는 어렸을 때부터 빈센트라는 무덤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항상 곁에서 봐야 됐어요. 그래서 방고우는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가 저렇게 슬픈 거는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고우가 나중에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뭔가 우울한 이 책에서 보면은 거리의 창녀인 시인 같은 여자들에게 마음이 끌렸던 이유예요. 반면에 고갱은요. 이 고갱의 어머니입니다. 고갱의 엄마인데 고갱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배에서 죽었던 거 그리고 자기 가정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거 어렵게 살았던 게 바로 연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부자인 그 사업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고갱은 그 사업가와 이 엄마가 내연관계 있다고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그리고 여성을 뭔가 정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이들의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18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흐와 고갱의 정말 역사적인 공동 작업이 이 아르레 노란 집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고흐가 정말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월에 오케이 우리 여기서 같이 공동 작업하자 이게 결정이 됐는데 10월까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고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10월에 만나기 전에 서로 자화상을 주고받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고흐는 고갱에게 드리는 자화상 이렇게 그려서 보내줬습니다.
일본의 수도승처럼 그린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검소한 수도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고갱에게, 위대한 고갱이었어요, 고우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고우가 화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화가가 고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시는 화가였기 때문에 고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갱을 정말 내가 밭으로 모시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경고의 말은 어떤 거였냐면 아르레서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경고를 담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우가 고갱에게 줬는데요. 고갱은 이런 그림을 보내줬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인 장발장과 자기를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처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불만을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우 형제의 어떤 동정심을 살려고 했어요. 이때 고갱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줘 이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포된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장발장처럼 고귀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나 억압하지 마, 나 터치하지 마 이런 경고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튼 우여곡절 끝에 이 두 화가는 이제 아르레에서 노란집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를 바라보는 그리고 아르레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에서 많이 나왔는데 진우 부인이라는 사람